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기분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에 힘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부터 2,600선 가뿐하게 넘어서더니 우상향 기조를 펼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지금 강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오늘은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탕의 대체 제로 불리고 있는 아스파탐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 하죠. 네, 식약처는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유지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섭취 수준을 유지했을 때 아스파탐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투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국제암연구소는 술과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투A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비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는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가 덧붙였습니다. 또 식약처는 몸무게 1kg당 하루 40ml 수준의 아스파탐 섭취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중 60kg 성인 기준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 55캔, 막걸리는 33병을 먹어야 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스파탐의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렇다면 유통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유통기업들은 위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과업계에서는 아스파탐을 대신할 감미료를 찾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나초, 감자톡, 크라운 제과는 콘칩, 초당 옥수수에 아스파탐을 극소량 쓰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감미료를 찾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제로 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 등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료 대체는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어서 남은 재고는 그대로 판매하되 추가 생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팝콘 등 10개 제품에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는데 추가 출시 상품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침수 피해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된 침수 피해 차량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최근 2주 동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4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437대고 추정 손해액은 39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만 80대가 넘는 차량이 폭우에 침수됐습니다.
오는 20일 전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보험 업계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우선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합니다. 자체 비상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KB손해보험은 단기간 집중호우로 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투입을 늘려 비상 캠프를 운영하고 현장 업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대해상도 기상 상황을 수시 보고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침수 피해 증가에 대비해 보상센터 연락망을 업데이트하고 침수 차량 집결지를 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침수 위험 지역의 안내 문자나 알림톡을 활용하여 무엇보다 예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DB손해보험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거나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산업군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을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가 게임 e스포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한국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는 지난달 말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 주식 632만 2,500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0.23%까지 확대했습니다. PIF는 지난해 2월 8억 8,300만 달러, 하나 약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넥슨 지분 5.02%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PIF는 추가 매입을 통해 넥슨 지분율을 늘렸고 이번 지분 확보를 통해 4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PIF는 비슷한 시기 코스피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2위인 NC소프트 지분 9.3%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중동 국가가 게임 e스포츠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한국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당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중동 권역 국가에 한국 게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지출 금액은 카타르가 평균 76.2달러, 아랍에미리트가 69달러로 나타나 전체 국가의 평균 이용 금액 38.5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평소 비디오 게임과 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아스파탐의 안정성과 중동 국가의 게임 산업 투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장 주요 공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금속, 보험, 증권 업종 등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는 다시금 좀 상승세로 돌아서준 모습입니다. 다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엔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주요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시젠이 있습니다. 시젠이 삼성증권과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 300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장내 매수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오늘 공시를 내놨습니다. 시젠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6번째이고요. 자기 주식 보유 현황은 현재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알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은 미국 전기 자동차 부품사에 556억 3,900만 원 규모의 전기차용 부품을 공급키로 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는 3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내년 11월 30일까지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계약 상대방은 계약상 비공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콜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자가 유아 유도제 및 자가 유아 안정화제를 포함하는 에멀전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발명 내용에 따르면 이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지 않고도 수상과 유성 사이에서 계명만 안정도가 높아서 에멀전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한국콜마는 해당 특허를 세럼이나 로션, 크림 등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인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가 이번에 LG전자와 639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주는 나인테크 설립인의 단일권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은 올해 7월 13일부터 다가오는 2025년 12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7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뉴스입니다. 현대차 영국 법인은 올해 상반기 영국 내에서 현대차 신차 등록 대수가 46,35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3.3% 증가한 건데요. 이는 상반기 기준 2018년 이후 최다 판매량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와 전기차,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하지만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 2분기 어떤 실적을 낼지 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1분기보다 더 높은 2분기 실적이 워낙 기대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섹터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그리고 부품주들까지도 2분기 실적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한 추정으로는 3조 6,500억 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3조
원 정도로 추정을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팀장님. 지금 보니까 2022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보니까 1조 원 넘게 상승하는 수치잖아요. 근데 사실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 개선세가 21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게 초반에는 IRA에 대해서 좀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제로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서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럼 1분기 실적 워낙 잘 나왔으니까 네. 2분기 실적 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2분기 실적 잘 안 나올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빨리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이 좀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월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하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저는 물론 전문가분들마다 좀 의견이 달릴 수는 있지만 하반기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실적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의 큰 그림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우상향, 중장기적인 우상향 기조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좋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판매량도 지금 사실 좋잖아요. 영국에서는 뭐 5년 만에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도 지금 살펴보면요. 사실 4년 만에 반등하는 장세가 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제 우상향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조가 기대가 된다라면 하반기 하락이 있더라도 하락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이 또 있고요. 특히 제가 보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의 좀 강점이라고 하는 게 네.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들의 인식에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는 그렇죠.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도로 보면은 신형 현대차 굉장히 예뻐요. 브랜드 굉장히 너무 예쁘게 예쁘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럽 쪽에서 유럽 차량이 워낙 좀 쟁쟁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유율을 봤을 때 현대차는 증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주름잡고 있었던 뭐 일본 쪽이라든지 유럽 차량들의 점유율이 70%대에서 55%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차 그룹 쪽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판매량 같은 경우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 같은 게 찍히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 높아진 점유율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현대차가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점유율을 지키지 못할까? 저는 현대차 쪽이 전기차에서도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물론 미국 쪽에서 보면 물론 테슬라가 워낙 압도적인 네. 1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 수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 2위를 계속 지켜내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낸다면 그거에 따라서 더 가세를 하지 않을까 판매량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저는 이 추세 같은 경우에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라면 이제 갖고 싶은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가 될 텐데 이게 판매량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가 간다면 자동차 부품주도 따라서 가게 되겠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섹터 자체는 강보합권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 수가 하락하는 종목 수보다 소폭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상승한 종목 수가 19개라면 하락하는 종목 수가 28개인데 이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섹터와 대비해서 6%대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섹터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완성차가 판매가 잘 되면 될수록 그리고 수주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완성차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섹터가 좋을 것이야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현대차라든지 혹은 기아 쪽에 관심을 두기 마련인데 워낙 무겁습니다. 네. 대형주이다 보니까 사실상 시총이 조금 더 작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품주 쪽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미 부품주 같은 경우에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많이 찍었고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성우 하이텍이 워낙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졌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워낙 강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은 받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실적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날에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부품주 내에서도 대형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 주력 부품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아이오닉 그 영국에서 아이오닉 5 N이 출시가 되면서 좀 공개가 됐죠. 출시가 아니라 공개가 되면서 관련했을 때 좀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N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좀 일반 전기차 대비했을 때 성능이 더 우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좀 저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장거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본다면 관련 핵심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부품사들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현대모비스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6%대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모비스 상승할 모멘텀은 충분한데 지금 주가 에너지가 살짝 낮은 만큼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 속에서도 요즘엔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전기차 부품에 대한 선별 전략 계속해서 짜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현대모비스처럼 대형주인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왜냐하면 위치가 워낙 낮았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2분기 이후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보자면 뭐 만도라든지 모비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이었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시장 자체가 네임드가 너무 잘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은 사실상 HBM 관련했을 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뭐 관련했을 때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있었어요. 어제 한미 반도체 상한가에 가니까 오늘 이스페타시스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주가의 위치 에너지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이 더 올라갈까 싶었는데 역시 네임드답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이 탄력적으로 많이 붙었던 종목군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강세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52주 신고가를 강하게 나타냈던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 이런 쪽에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주가의 위치라든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만 강세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네. 뭐 미국 쪽에서 미국 그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 공장. 네.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관심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쪽 바라봤는데요. 그럼 팀장님께서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저번 주에 워낙 큰 상승세를 그렸는데 그 라인대 깨지 않고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은 네. 그 라인대 깨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우 하이텍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가 천천히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차익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가를 끌어올렸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팔아야지 수익이 남다 네. 보니까. 하지만 팔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의 경우엔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폴란드에서 K-인프라 세일즈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란드에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MOU 내용까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원장님. 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재건을 비롯해서 지금 거의 원전, 그다음에 이제 방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들이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이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찍 유럽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1995년대 대우자동차가 거기서 건설 공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데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그다음에 어떤 이 협력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G 같은 데는 1999년, 그다음에 삼성 2009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만 해도 한 400개 정도가 지금 진출이 되어 있거든요. 폴란드를 뭐라 그러냐면요, 유럽의 중국이라 그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니까 모든 물자라든가 그다음에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산에 굉장히 큰 기지를 만들고 있고요. 폴란드가 국경을 같이 하는 나라가 9개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유럽을 잇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각 이 뭐 양국이 굉장히 네. 좋은 그리고 빠른 속도로 MOU와 사업들 진전을 하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바로 옆에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의 재건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서는 지금 뭐 1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건 한 520억 달러 정도로 해서 네. 5.5%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뭐 우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서 직접 사인한 MOU가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그리고 중국과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개발 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현재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는 90억 달러 정도의 교역 물량을 하지만 이것을 급속히 150억 달러까지 지금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가 놀랍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의 5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네요. 네, 놀랍죠. 그러면 뭐 특수한 사항이 있었긴 합니다. 방산이 많이 수출이 됐긴 하지만 5대 흑자 국가와 우리가 이런 계속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갖고 간다는 거 유럽에 뭐 우리가 굉장히 큰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폴란드 9개 국가와 인접한 나라이기도 하고 5대 흑자 국가라고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방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잖아요. 뭐 무기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폴란드에서는 K2 전차와 관련해서 폴란드에서 생산하길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뭐 평화홀딩스도 그렇고 평화산업, 현대로테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은 주가 에너지가 조금 낮아졌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지금 네. 봐지고요. 지금 나오는 대로 지금 뭐 124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17조에서 이제 30조가 넘는 부분들이 지금 가는데 뭐 K2만 하더라도 지금 1000대에서 뭐 네. 물량은 좀 작아졌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해서 860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특히 풍산 같은 데는 폴란드에 지금 탄약, 그러니까 거기 뭐 계속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탄약 네. 같은 거는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 등등이 계속 지고 있고요. 좋은 뉴스가 하나가 뭐냐면 이런 데 있어서 지금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에서 사실 자기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금융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총 124억 달러면 17조였는데 2022년도에도 12조 정도를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가거든요. 네. 금융이 쫓아붙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뭐 같이 혈맹이라고 피를 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이런 방산들은 오늘 조금 내려온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아마 저 6월 27일 날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방산주가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뭐였냐면 러시아의 쿠데타가 그게 이제 무산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민감한 게 방산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지 절대로 이 뭐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매물들은 아니고요. 오늘 잘 보시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같고 오늘 보면 무역,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 철강 등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이것은 세계 전체가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많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뭐 며칠 전에 미국의 PPI 다 나왔고 그다음에 뭐 또 동결이라는 부분들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그런 수요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오늘 시장에서는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살펴볼 만한 섹터는 원전주도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도 나누게 됐잖아요. 뭐 MOU를 통해서 원전 사업 협력을 구축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원전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이죠. 양국 사업자 간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원전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발표문에 보시면 제일 눈길이 가는 게 작년 7월달, 11월달에 했던 MOU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2043년까지 원전이 6기가 지금 들어가는 계획을 지금 폴란드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갖고 갈 거고요. 현재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부분들이 뭐 10메가와트 이하의 초소형 MMR 모듈 원전이죠. 그것들을 지금 뭐 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일단 앞에 내놨습니다만은 원전 6기에 대한 우리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고요. 뭐 1차에서 우리가 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들은 이런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LG나 LS나 그다음에 SK나 다 배터리 공장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두보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있다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리고 무역 투자의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폭발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의 국가철도공단은 도화 엔지니어링과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폴란드 시장을 조금 공략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밖에도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1조 원이 넘게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성공적으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이렇게 협력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섹터는 어디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교통 인프라가 지금 MOU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사실 이 지금 뭐 지도에도 나온다면 저런 뭐 도로망이 깔린다는 것은 사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네. 우리가 사실 또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이런 교통망의 건설 이거는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면 건설주와 교통주 철도주들이 높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불도저 그다음에 굴착기, 로더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들어갑니다. 재건할 때는 이거는 뭐 공식입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있은 후에 이런 잔해를 치우는 이런 기계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높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나오고 도로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건축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굴착기나 불도저하는 우리 두산의 밥캣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데가 사실 먼저 분명히 반응을 보이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와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는데 이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원장님? 이제 이걸 하나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차관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폴란드 가시기 전에 누가 갔다 왔는지 하면은 먼저 기시다 총리가 살짝 갔다 왔어요. 네. 그러고 나라고 정상을 만나가 그만큼 여기가 뭐 이렇게 뭐 황금을 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뭐 조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은 재건 과정에서 지금 뭐 어마무시한 지금 물자와 그다음에 자금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돕고 그다음에 같이 이익을 나누는 부분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방위적인 건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언제든지 이런 큰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경기의 상승세로 연결된 우리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실질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경기 상승의 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로 인한 증시의 활황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게 그리고 해석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재건 섹터 같은 경우에 테마적으로 그동안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실 우리 기업만 뛰어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이 받을 수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근데 종전이 된다라는 거는 다른 섹터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건이라든가 뭐 도시 그다음에 이제 재건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전력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난방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철강, 에너지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재건 과정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고요. 어느 정도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는 지금 1조 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5.5%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52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분명히 하는데 이게요.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300개, 400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럽 진출하는 데에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게 또 폴란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보다는 2배 정도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사실 황금장이 열렸다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뭐 방사는 우리가 기술까지 지금 뭐 이전을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풍산이 또 거기서 이 탄약을 만드는 공장까지 세우는 굉장히 뭐 좋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올 수 있고요. 사실 폴란드가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네. 대우 자동차가 들어갈 때 1995년도죠. 사실 GM하고 네. 경쟁을 붙였는데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이길 수 수주를 있을까요? 네. 거기에 이제 PBR라는 이제 자기네들 고유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뭐 경매 그러니까 이제 M&A 하는 시장에 나왔는데 GM하고 우리가 이겨갖고 대우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됐어요. 사실 폴란드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크라이나 이 재건 과정에서의 한국의 우수한 건설 능력, 원전, 방산 이런 것들이 혼합됐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교두보가 폴란드에 작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주셨고 거기에 또 폴란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짚어봤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섹터도 오늘 살펴보면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지금 섹터 전체로 살펴봤을 땐 3%대 하락률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섹터가 다른 만큼 뭐 폴란드의 수혜를 받는다 하지만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한 텀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눈길이 갔던 거는 네. 폴란드 총리입니다. 모라비에츠키라고 이분이요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만든 모델이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책임성 있는 경제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네.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되는 나라 몇 나라 없거든요. 그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뭐 뛰어난 그런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기대보다는 훨씬 넘는 그런 기회의 땅 여러 번 활용을 합니다만은 폴란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제 시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섹터별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짜가 보시고 폴란드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폴란드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각각 가져갈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원장님? 인력 교류가 지금 뭐 네.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유럽의 중국이 폴란드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적 교류가 좀 활발히 일어나진 부분. 그다음에 뭐 한국 국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금 400개가 갖고 있어서 사실 인프라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거기를 한껏 지금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수출금융 쪽으로 해서 지금 뭐 수출입은행이나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에서 자본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지금 거기에 금융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합쳐진다 그러면은 사실 뭐 서로 윈윈을 떠나서 일단은 뭐 아시아의 뭐 폴란드의 교두보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듯이 유럽의 공략에 있어서는 폴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거는 뭐 진짜 상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폴란드와 우리가 상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짚어봤던 주제에 대해서는 방산과 그리고 원전 인프라 쪽 저희가 살펴봤는데 추가로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이제 뭐 인프라가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실 이제 따오고 와야 될 부분이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원전하지만 폴란드도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가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의료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K-메디칼이 지금 한번 아주 뭐 세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뭐 찬스가 지금 왔고요. 특히 이제 이런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병원을 차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 같은 거 하나 차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는데 웨어러블을 차기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전자산업부터 의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도 재건할 때 도와줬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을 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주시고요. 일단 뭐 아까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잔해를 치우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집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 거주지가 없어진다면 사실 우리 K컬처에서 해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옥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K의료와 한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1부에서 나눠봤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속 실전 수익 전략과 공략주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주는 완성차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탄력적이다라고 짚어봤고요. 부품주의 호조 속에서 성우 하이텍이 상승 동력이 충분히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방산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폴란드발 훈풍이 강할 것이다라고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